실업계 고등학교 비율이 45%에서 36% 그리고 이제 18%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예요. 예. 인문계 고등학교의 질 관리가 안 되기 시작해요. 아. 저는 진보를 만나면 반드시 그 얘기를 해요. 특목고 자사고 때문에 일반고가 황폐화됐다는 거 거짓말이다. 예. 가짜뉴스다. 이해가 됐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한 분을 만나가지고 시행령만 개정하면 된다. 다 그런 플랜이 다 있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왜 안 하냐. 예. 이분이 미소만 짓더라고요. 학부모님들 지금 혁신학교의 평균 학력이 비혁신학교보다 낮은 이유는 이게 저소득층에 많이 지정해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차마 그 얘기를 이거는 금융 경제 이 세상 재밌는 이야기 시동이키의 시동입니다. 설명의 왕 오늘은 또 VVVIP를 모셨습니다. 누구냐? 전설의 일타 강사 이름만으로도 모든 걸 말한다. 교육평론가 이범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교육평론가 이범입니다. 네. 아 선생님 지금 귀국하셔가지고 예, 1분 1초가 귀한 시간인데 아니, 정말 원래, 영광입니다. 이 여름에 귀국해서 별로 바쁠 상황이 아니었는데 네. 갑자기 그 킬러 문항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영국에 있을 때부터 계속 기자들한테 전화가 와서 예. 언제 귀국하냐. 그게 일복 있는 사람들은 꼭 가면 일이 터지더라니까요. 귀국할 줄 알고 또 이렇게 정부가 그렇죠. 사고를 쳐가지고. 오는 날이 장날이어서 근데 사실 이제 수능에 문제가 많다는 거를 저도 계속 지적을 해왔는데 네. 이게 이제 좀 우리나라 진보 교육계에서 지적하던 것과는 약간 좀 제가 다른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수능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좀 이렇게 잘 해설을 해줄 사람을 찾다가 저한테 계속 연락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바쁠 예정이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저 다음 주 수요일에 출국해야 되는데 다음 주 수요일 지금 얼마나 지금 시간이 없으신데 여기까지 나오셔가지고 지금. 여기는 반드시 제가 출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저한테는 시의원님이라는 호칭이 더 익숙한데 12년이나 무려 시의원을 하셨고 그때부터 저랑 뭐 네. 가까이 지내셨고 예. 그리고 사실 저한테 유튜브 채널 하나 운영해서 네. 당신 얘기를 좀 제대로 그렇죠. 전달해보자는 제안을 일찌감치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러나 저는 이제 영국에서 어학을 하면서 예. 캠브리지대 박사과정에 도전한다라는 아 그거 좀 어차피 안 그래도 말씀드리면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그렇죠. 있었기 그런 거에 때문에 묶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영국에 지금 그래서- 계시다가 들어오신 거잖아요. 근데 영국에서 뭐하러 가신 거예요 지금? 올해 이제 초에 지원하고 합격을 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어느 대학에 무슨 과정에 그럼 합격하신 거예요? 캠브리지에 이제 그 센터 오브 디벨롭먼트 스터디라고 아.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한 네. 나라의 발전 과정 이거를 이제 다각적으로 연구하는 이제 그런 일종의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 이제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이 있고 예. 어쨌든 들어가는데 성공을 했고요. 아니 근데 한국에서도 이미 서울대 박사가 있으세요. 아닙니다. 박사 과정 수료만 했고 아 박사는 저 수리하시고. 학위 논문 써야 될 때 너무 바빠서 그때 돈 버시느라고? 메가스터디 만들고 너무 바빠서 네. 박사 학위 논문을 쓰지 아, 못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알바로 학원 강의를 하다가 좀 잘 되니까 단과를 해보라고 좀 잘 된 그래서 게 아닌데. 단과를 해보라고 그래서 단과를 했다가 이제 대박이 나면서 네. 메가스터디 창업한 게 2000년이죠. 2000년이요. 네. 금방 그만두긴 했습니다. 2003년에 은퇴했으니까 저는 굉장히 짧고 굵게 네. 일타 강사 생활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이 마침 제가 은퇴한 지 20주년입니다. 네. 은퇴한 지 20주년에 굉장히 이제 개인적으로 뜻깊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거죠. 네. 아니 근데 여러 가지 도전이 있는데 공부 안 지겨우세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현장 경험을 하다가 예.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커진 케이스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목표가 우리나라 한 40년간의 교육 정책을 비판적으로 리뷰를 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요. 아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진보와 보수가 공유하는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네. 이 패러다임이 우리가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굉장히 방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패러다임을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를 하고 예. 이미 이제 캠브리지대 박사과정에 제출한 리서치 프로포설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 발음이 많이 좋아하셨는데. 제가 되도는 영국식 발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미국 발음을 잘 모르거든요. 저는 영어로 리딩만 한 세대지 아우 리딩. 스피킹이나 뭐 리스닝을 한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다. 근데 영국 가서 배우니까 미국 억양이 습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국 영어에 노출되니까 네. 제가 되도는 영국 억양을 쓰게 됐습니다. 하스피틀이 아니라 호스피틀이고 그렇죠. 가끔은 낫도 노지라고 합니다. 야. 하여튼 근황이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올해 가을부터 캠브리지대에서 네. 박사과정 첫 1년부터 영어
영어로 한국어로 하면 훨씬 낫겠는데 영어로 해야 되니까 예. 생존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 이제 관건입니다. 네. 1년을 잘 생존하는 게 지금의 목표입니다. 다음 주에 출국하시고 10월부터는 박사 과정에 들어가시고 학생이 되시는 거네요. 10월 1일이 계약입니다. 캠브리지. 예. 아 그래도 낭만적일 것 같아요. 우리가 말로만 무슨 듣는 낭만입니까? 캠브리지. 아, 50대 거기 이제 20, 30대 학생들하고 같이 세미나 하고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재밌을 것 같아요, 영어도 저는. 잘 안 들리는데 막 영어도 진땀이 막 그렇지. 줄줄 나겠죠. 네. 예. 저희 채널에 사실 모신 건 당연히 이제 교육 얘기인데 딴 채널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신랄하고 아주 무겁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떤 주제인가요, 선생님? 뭐 수능의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유튜브 채널이나 그렇죠. TV 방송 등을 통해서 예. 최근에 많이 얘기를 했고요. 이게 지금 다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 이번 여름에 3프로 TV에 3번이나 불려갔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언더스탠딩 채널에 그게 다 올라가 있고 예. 교육 대기자 TV라든지 뭐 등등 여러 이제 채널들이 올라왔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데서 하기 좀 어려웠던 얘기 그렇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는 얘기를 좀 그렇죠. 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시동이키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죠. 이 깨알 같은 이 자기 자랑은 또 뭡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나라의 진보 교육에 저도 뭐 한 일원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거듭된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일부는 뭐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하는데요. 이게 왜 그랬는지 이런 예. 것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오늘은 예. 진보 교육 비판. 아, 그건 너무 센 거고요. 진보 교육에 대한 아쉬움. 아쉬움. 예. 네, 알겠습니다. 예고는 비판으로 나가자.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들여다볼까요, 그러면 선생님? 일단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 미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교육 미신이 많은데 네. 저는 예를 들면 이제 보수를 만나면 보수가 믿고 있는 교육 미신을 비판하고요. 네. 진보를 만나면 진보가 믿고 있는 교육 미신을 이제 그렇죠. 지적을 하는데 네. 일단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진보를 만날 때마다 네. 늘 하는 얘기가 이를테면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이런 특목고, 자사고 때문에 일반고가 황폐화됐다.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진짜 믿고 있는데 네. 저도. 많이들 믿고 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계산을 안 해보셔서 생긴 착각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모든 특목고 자사고가 네. 심지어 과학고나 영재학교까지 모두 다 일반고로 전환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예. 일반고로 전환한다면 예. 전환되기 전 상태, 즉 지금 상태에 비해서 고등학교의 한 학급당 몇 명의 인원이 달라질까? 이건 이제 바꿔서 얘기해보면 지금 예. 중학교 학생들 중에 한 반에 평균 몇 명의 학생이 특목고 자사고로 갈까? 이걸 계산해보면 놀랄만큼 적은 숫자가 나옵니다. 한 반당 딱 2명 나옵니다. 예.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한 반에 20여 명의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중에 2명의 학생이 특목고 자사고로 가는 거예요. 네. 영재학교 등 포함해서. 예. 그러면 제일 공부 잘하는 2명의 학생이 그런 고등학교로 갔다고 해서 네. 갑자기 교실이 황폐해집니까? 뭔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계산해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거는 서울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서울은 이명박 정부 때 자사고를 엄청나게 많이 지정했어요. 네. 자사고가 전국 자사고가 있고 이제 지역 자사고가 있는데 이 지역 자사고에 해당하는 또는 광역 자사고라고 부르죠. 네. 광역 자사고를 엄청나게 많이 지정했어요. 네. 특히 어디에 많이 지정했냐면 서울의 강북 지역에 많이 지정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 바람에 강북 지역에 웬만한 중학교 가보면 중학교에 이제 한 반 인원 중에서 7, 8명이 자사고로 가버린다. 네. 뭐 이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네. 아까는 2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전국 평균이고요. 예. 서울에 특히 일부 지역은 막 7, 8명이 확 이렇게 제일 네. 공부 잘하는 애들이 확 가버리면 그러면 수업 분위기나 이런 게 확실히 달라질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서울의 특히 2009년 이후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전국 평균은 다르다. 이걸 네.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전국 평균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불과 2명이 빠져나왔다고 해서 일반고가 황폐화됐느냐? 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고 황폐화의 주범은 뭐냐? 이게 역사가 오래된 겁니다. 예. 역사 오래됐는데 1980년에 예. 1980년에 우리나라는 아직 고등학교 진학률도 그렇게 높지 않았을 시대입니다. 대학 네. 진학률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고등학교 진학률도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시대인데 1980년에 고등학교 진학률 불과 한 5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대학 진학률은 더 낮아서 예. 20%가 될까 말까 할 네.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로 나뉘어 있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직업계 고등학교라고 해서 마이스터고하고 그렇죠. 특성화고를 이제 지칭하는데 예. 직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 비율이 몇 %였을 것 같습니까? 즉 고등학교 입학 정원 중에 실업계 실업계요? 정원이 몇 %였을까요? 1980년에 80년대 한 반 정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45%였습니다. 예. 거의 절반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OECD 평균을 보면요. 네. 지금 통계로 봤을 때 OECD 모든 나라의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이 46%가 나와요. 그러니까 1980년에 우리나라는 고등학교의 인문계 실업계 구성이 OECD의 전체적인 평균을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네. 좀 거칠게 얘기하면 정상적인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20년이 지나서 2000년이 되면요. 이게 네. 몇 퍼센트가 되냐면 36%가 됩니다. 실업계가요? 네. 많이 45%에서 떨어지네요. 36%로 이제 떨어지고요. 네. 지금은 이제 얼마나 떨어지느냐? 18%입니다. 아, 40년에 걸쳐서 18%요? 예, 꾸준하게 실업계 즉 직업계 고등학교로 가는 학생 비율이 꾸준히 떨어졌어요. 아, 급격하게 떨어졌네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OECD에서 거의 꼴찌급입니다. 완전 아. 꼴찌는 아닌데 꼴찌에서 2등인가 뭐 그래요. 예. 제가 우리나라 진보와 보수가 공유하는 패러다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패러다임 중에 첫 번째가 항상 인문계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직업교육, 실업계에 대해서 보수도 신경을 별로 안 쓰기 시작해요. 네. 왜냐면 70년대 실업계 고등학교가 꽤 전성기랄까 각광을 받았던 이유에는 그렇죠.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거를 이제 이끌고 지원했던 그 전력이 분명히 작용했던 네. 거거든요. 그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금호공고나 수도공고나 뭐 이런 학교들은 명문이죠. 명문이고 네. 반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 예, 그런 예. 학교들이었죠. 그런 학교를 많이 썼었나? 네. 철도고도 있었고 그렇죠. 많이 있었는데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70년대 이제 다 만들어지거나 활성화가 됩니다. 네. 근데 80년대 이후부터 산업 정책이 약화되기 시작하는데 아하. 산업 정책이 약화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네. 미국 유학 갔다 온 분들이 우리나라의 정책 생태계의 중심을 차지하기 시작해요. 아. 70년대만 해도 별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70년대에도 물론 미국 유학 간 분들도 있었지만 예를 들면 김종인 대표 같은 분들 아. 전설적인 분이죠. 우리나라 예. 건강보험을 자기가 설계하는 데 참여했다는 분 아닙니까? 70년대. 이분은 독일 유학파죠. 그래서 70년대 정책 생태계는 그렇게 미국 편향적이진 않았습니다. 네. 80년대부터 급격히 이쪽으로 기울기 시작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80년대부터 무슨 해외 갔다 그러면 대부분 미국이죠. 미국 유학 이제 예. 생각하게 됐죠. 네. 그렇게 되면서 알게 모르게 미국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것의 영향은 그때부터 사실 나타나는 겁니다. 국가가 그런 것을 계획하고 뭔가 통제하고 하는 것은 개발 독재거나 아. 아니면 관치다.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라는 선입견이 예. 일단 이게 생겨나요.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아하. 야금야금 우리나라 정책 생태계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신자유주의적 영향은 사실은 제가 보기엔 8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미국이 전부 다 신자유주의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그 영향이 굉장히 컸던 건 부인할 수 없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강조, 뭐 그리고 그를 통한 어떤 산업과 연계 이런 것들을 사고하는 것이 점점 흐트러집니다. 아. 그리고 마침 학부모들도 실업계보다는 좀 인문계 예. 보내서 그냥 대학을 보내고 싶은 80년대 이후로 미국파가 들어와서 실업계에 대해서 국가가 잘 지원하고 계획했던 그런 정책 흐름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죠. 네.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네.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 비율이 45%에서 36% 그리고 이제 18%까지. 18%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제 직업교육 받은 고등학생 비율을 보면 21%가 나오는데 네. 18%에서 왜 21%로 3% 차이가 나냐면 네. 일반고 다니면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 위탁교육이나 이런 형태로 그러시겠죠. 그런 네. 학생이 한 3% 있어서 21%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실업계 고등학교 비율이 점점 줄어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인문계 고등학교에 적성에 맞지 않는 학생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네요. 지금 80%가 몰려 있어요. 인문계 고등학교의 질 관리가 안 되기 시작해요. 아. 이게 가장 뚜렷하게 먼저 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서울입니다. 서울이 인문계 고등학교 비율이 가장 가파르게 올라요. 90년대 중반 후반이 되면 벌써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중학교에서 반에서 꼴찌만 안 하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서울만이 아니라 이제 점차 경기도는 비평준화 지역도 꽤 있었는데 네. 어쨌든 평준화 지역으로 점점 확대되기 시작하고 전부는 아닌데요. 꽤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인문계 교육에 적성에 맞지 않는 학생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시작한 게 이미 90년대 중반이고요. 네. 그때 나타난 유명한 현상이 교실 붕괴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애들이 교실에서 그냥 다 자는데 자는 거구나. 그 현상이 나타난 게 2010년대가 아니에요. 9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인문계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영어로는 뭐냐면 아카데믹 에듀케이션이에요. 그렇죠. 아카데믹 커리큘럼 또는 네. 아카데믹 스쿨. 아카데미 뭐예요? 학문적이라는 뜻이에요. 예. 학문적 교육 과정이고 예. 사실은 대학을 가는 것을 꽤 전제로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대학 간 애들, 예. 공부만 하는 애들이 좀 인문계를 가야 거칠게 되는데 표현하면 뭐 네. 그런 쉽게 얘기죠. 말씀드려서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표면적으로는 유럽처럼 인문계 예. 실업계 고등학교를 이제 나누는 커리큘럼을 나누는 이제 표면적인 구조를 가지고
가지고 있지만 네. 그 내부적으로는 인문계 정원을 점점점 늘리면서 아하. 아무나 인문계 갈 수 있게 이제 거의 그렇게 돼버렸죠. 아하. 그래서 저는 진보를 만나면 반드시 그 얘기를 해요. 특목고 자사고 때문에 일반고가 황폐화됐다는 거 거짓말이다. 예. 가짜뉴스다. 이해가 됐습니다. 다시 분석해야 된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큰 부분은 예. 아카데믹 커리큘럼이 적성에 맞는 애들이 그렇게 많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학문적 말만 들어도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학문적 교육과정 이게 적성에 맞는 애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80%가 되겠어요. 82%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축구할 봐서. 애들, 발레할 애들, 기계 만지고 싶은 애들, 노래하고 싶은 별의별 애들. 애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이상해진 거예요. 근데 이름은 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일반고로 바꿔놨잖아요. 아, 그러네요 또? 물론 해외에도 그런 유형의 고등학교를 일반 고등학교라고 이름 붙이는 경우가 있긴 해요. 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공교롭게 인문계 고등학교 정원을 막 늘리고 아하. 거의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면서 이걸 일반고로 이름을 전환했기 때문에 네. 착시 현상이 생기죠. 아하. 일반적인 애들은 아무나 다 들어가도 되는 고등학교구나. 하지만 그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커리큘럼은 옛 인문계 고등학교 커리큘럼과 다르지 않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두고두고 중요한 문제예요. 네. 물론 보수도 잘못했고 진보도 잘못했는데 네. 제가 여기서 보수 얘기 뭐 자꾸 하고 싶지는 않고 진보도 이거를 똑바로 봐야 됩니다. 아, 네. 만약에 특목고 자석을 모두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해서 일반고가 살아나느냐? 살아나지 않습니다. 네. 일반고가 가진 문제는 거의 그대로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체계와 관련해서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특목고 자석으로 가고 싶어 하느냐? 네. 거기에는 상당히 합리적인 이유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좋은 대학 가고 싶다 이 심리가 크겠죠. 그거를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는데 예.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네, 뭘까요? 일반고로 가면 수업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좀 수업 분위기 좋은 데서 교육을 받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있는 겁니다. 뭐 이기적이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과 개인적인 욕망이 섞여 있는데 네. 이걸 그냥 도매금으로 넘겨가지고 아하.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또 하나 생각할 문제가 뭐냐면 네. 그렇게 이제 특목고 자사고 이제 가겠다 이제 그런 욕심을 가진 학생이 명문대를 가겠다 이런 네. 생각도 있지만 그 고등학교 가면 수업 분위기 좋으니까 네. 학교 교육으로부터 내가 보다 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도 분명히 작용하는 것이고 네. 특목고 자사고만 없애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이 어떻게 좋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장선에서 문재인 정부 때 특목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다 전환하려고 했던 그 정책이 그러면 선생님 보시기에는 그렇죠. 저는 그 정책에 찬성을 했어요. 아, 예. 그래서 굉장히 욕도 많이 먹고 네. 저는 KBS TV 토론 이런 데도 나갔다가 엄청 욕 먹고 네. 그랬는데 뭐 욕 먹는 거는 별개로 예. 제 생각은 뭐였냐면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황폐화되고 있잖아요. 네. 아니 자살률이 OECD에서 1등이고 출생률은 OECD 1등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꼴찌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 세계 꼴등입니다. 네. 얼마나 행복하냐 이런 거 조사해보면 뭐 꼴찌 수준으로 나와요. 엉망진창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경제는 발전했고 한류 진짜 영국에서 체감해 보니까 네. 한류 진짜 대단하던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은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고 예.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이 얘기를 풀어가 보자면 어쨌든 경쟁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네.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이 경쟁의 정도를 좀 완화시켜야 되는데 완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론 대학 시스템을 개혁해야 되고 이건 제가 뒤쪽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등학교를 어쨌든 평준화 체제로 좀 돌아가는 방법 평준화에 대해서 대중들은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걸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좀 고학력층을 지나치게 많이 만나셔서 그래요. 일반 여론조사 해보면 그렇게 안 나옵니다. 네. 일반 여론조사하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교육과 관련된 여론조사 중에 제일 신뢰도가 높은 게 국제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예.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교육 예. 여론조사가 있어요. 예. 매년 뭘 물어보냐면 고교 평준화를 지지하냐? 아하. 간단한 질문이죠. 네. 2,000명을 선정하는데 지역별, 성별, 학력별, 계층별 예. 이걸 다 고려해서 예. 2,000명의 패널을 만든 다음에 네. 2개월 동안 쫓아다니면서 조사합니다. 예. 그러면 고교 평준화를 지지한다가 반대한다에 2배가 나와요. 아, 국민 감정은 그렇군요. 2대1의 비율로 예. 모른다 빼면은 2대1의 비율로 네. 고교 평준화 지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네. 왜 이렇게 지지도가 높냐 했더니 경쟁이 줄거든요. 네. 고등학교 들어가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했습니까? 그랬죠, 70년대 비평준화 지역 시대 때 예. 뭐 연배 있으신 분들은 다 예, 들어보셨거나 경험해 보셨겠지만 네.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예. 좀 편해지는 거예요. 네, 네, 예. 네. 타격비도 줄고 네. 좀 스트레스도 덜하고. 네. 근데 재미있는 건 이제 그 교육 여론조사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다양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네. 2대1의 비율로 찬성 비율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고교 평준화의 틀은 깨지 말면서 예. 성적순으로 고등학교 가는 이 시스템은 좀 하지 않으면서 근데 고등학교 교육은 좀 다양하게 다양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을 그렇게 다양화하려면 이제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되죠. 네. 그게 이제 고교학점제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고등학교 그 공약이 중요한 게 두 개 있었죠. 하나가 예. 외국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를 폐지, 전환. 일반고 전환, 그리고 이제 고교학점제 학점제. 도입. 예. 이 양대 정책이 서로 연관이 있죠. 아. 그러니까 피곤하게 다 성적으로 이렇게 고등학교 가는 이 체제에서 좀 돌아가자. 고교평준화 체제로 돌아가자. 네. 근데 고교평준화 체제로 돌아갔다가 붕어빵 찍는 교육이다. 이제 이런 욕을 또 먹고 실제로 국민들이 다양한 교육을 원하고 있으니까 네. 학생들이 개개인이 원하는 것을 수강 신청하게. 예. 이게 이제 고교학점제잖아요. 네. 이게 이제 패키지로 구성이 되었었던 예.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를 시행을 했느냐? 예. 안 했죠. 아. 저는 이제 민주당과 꽤 관련된 일들을 예.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이 속내를 좀 알고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청와대에 정부의 주도성을 부정하는 분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청와대 이제 정책실장이던 예. 장하성 교수. 네. 근데 이 장하성 그 정책실장이 어떤 지론을 가지고 있는 분이냐면 네. 마침 아까 나왔던 얘기가 일맥상통하는데요. 네. 국가가 뭘 이렇게 강하게 끌고 주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대표적으로 이를테면 산업 정책도 그렇고요. 네.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왜? 박정희 때 고교 평준화는 사립고등학교까지 다 평준화 시켰거든요. 네. 이렇게 국가의 강력하고 주도적인 개입을 싫어하는 분들은 네. 야 어떻게 사립까지 그렇게 만들어? 네. 이건 고교 평준화 안 좋은 거야. 예. 이런 관념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네. 세대적으로 보면 80년대 전두환하고 이렇게 맞붙었던 분들과 70년대 박정희 때부터 맞붙었던 분들이 사고 방식이 좀 다른 경우가 많아요. 70년대 박정희와 정면으로 맞붙었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80년대 학번 세대는 이미 고교 평준화 세대고 본인 세대죠.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별로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런 분이 청와대 정책 수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일괄적으로 모두 이 일방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애초에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 네. 2018년에 청와대 고위관계자 한 분을 만나가지고 사적으로 만나서 네. 아니 그거 일방으로 전환 시행령만 개정하면 된다. 법을 고칠 필요도 없어요. 예. 대통령령 즉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건데 다 그런 플랜이 다 있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왜 안 하냐. 예. 이분이 미소만 짓더라고요. 아. 빙그레 하는 미소만 짓고 그러니까 청와대 그 구성상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을 교육청으로 넘기죠. 네. 그러니까 재지정 심사를 통해서 좀 안 좋은 자사고를 솎아내는 정도만 하게 만든다. 아. 어떻게 표현하면 그 단계적 접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네. 단계적 접근이라고 보기엔 너무 이상한 얘기죠. 그러면 예. 좋은 자사고는 살아남겨두고 예. 나쁜 자사고를 없애라는 얘기인데 네. 그럼 좋은 자사고가 살아남으면 그걸 없앨 명분은 더 없어지죠. 그러네요. 나중에. 처음부터 사실 뭔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그 대논쟁 자사고 재지정 심사를 놓고 벌어진 그 소모적인 논쟁을 네. 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저는 어쨌든 경쟁을 좀 줄이는 게 지상 목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제고 자사고로 일반고로 전환한 것을 찬성을 했지만 그것마저도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실행이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네. 물론 저와 좀 다르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사건도 보는 측면, 보는 방향에 따라서 좀 다른 이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제 얘기가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적어도. 네. 고등학교 체제와 관련해서 뭐 이런 정도 예. 좀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네네.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네.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보수를 만나면 보수가 믿고 있는 교육 미신을 지적하고 네. 진보를 만나면 진보가 믿는 교육 미신을 지적한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보수가 믿는 교육 미신이 있죠. 또 네. 혁신학교가 되면 학력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혁신학교 지정만 되면 뭐 지금 동네 아파트 단지에 막 데모하러 가자고 난리예요. 근거가 없죠. 아, 요것도 미신입니까? 네. 굉장한 용어의 왜곡입니다. 왜냐면 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저하됐다. 예. 또는 생활 수준이 저하됐다라는 표현을 쓴다면 그게 네. 미국보다 낮거나 일본보다 낮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네. 과거에 비해서 지금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네. 저하란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럼 혁신학교에서 학력이 저하됐다 이런 표현을 쓰려면 혁신학교가 되기 전에 비해서 된 후에 학력이 저하돼야 돼요. 그렇죠. 어떤 데이터를 봐도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 우리나라의 혁신학교 되기 전과 후에 학력 수준을 비교한 연구가 네. 실증 연구가 대략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연구 네. 논문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실증 조사를 한 겁니다. 네. 학력 수준 데이터를 가지고. 근데 해보면 모두 다 혁신학교 된 후에 혁신학교 되기 전에 비해서 학력 수준이 비슷하거나 약간 오릅니다. 아. 비슷하거나 약간 오르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고등학교는 비교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네. 그래도 대충 경기도의 경우 비교한 자료가 하나 있거든요. 네. 거기 봐도 마찬가지. 아, 그렇습니까? 고등학교까지? 네. 학부모들의 이런 잘못된 생각은 일단 혁신학교 되면 선생님들이 기존 커리큘럼대로 막 쉽게 말하면 공부도 빡세게 시키고 뭔가 창의적으로 이상한 프로그램도 하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기존 공립학교가 그렇게 빡세게 하는 학교가
학교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니잖아요. 예. 아무튼 뭐 그렇게 하다 아닌데 왜 보니까 그렇게 애들이 얘기하십니까? 뭐 창의성, 자율성에서 공부 안 하고 논다. 뭐 이런 식의 공격 때문에 결국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놀려도 돼. 근데 중학교 때서부터 또 그때서부터 혁신학교 가면 얘 고등학교 못 가. 그런 고등학교 가면 얘 대학 못 가. 이런 믿음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예. 근데 오히려 학력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혁신학교 학력이 낮은 것은 현재 예. 현존하는 비혁신학교와 혁신학교를 비교했을 때 네. 학력 수준이 비혁신학교에 비해서 혁신학교가 낮아요. 네. 이건 맞아요. 네. 이건 마치 우리나라의 생활 수준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낮다 이런 네.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네. 근데 그걸 대놓고 혁신학교가 되면 학력이 저하된다 아하. 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 우리나라 1인당 GDP가 미국보다 또는 일본보다 낮다고 해서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저하됐다고 표현합니까? 네.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면 혁신학교 되기 전에 비해서 후에 학력 수준이 낮아져야 되는데 네, 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이건 제가 쓴 책인 문재인 이후의 교육 네. 2020년에 낸 그 책에 네. 아주 자세하게 제가 한 챕터로 정리를 해놨고요. 예. 그래프까지 다 첨부해서 정리해놨으니까 논문 뭐 서너 개 다 안 찾아보셔도 되고 네네. 얼마 전에 경향신문에 제가 칼럼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연재를 하고 있는데 네. 벌써 1년 됐죠? 1년 예, 예. 전에 제가 혁신학교를 주제로 해서 칼럼 한 번 써서 다시 네. 요약 정리를 한 적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참조해 보시면 되고요. 물론 학부모들이 이제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혁신학교 되면 애들이 좀 더 많이 놀고 네. 뭐 학력 관리가 좀 안 될 것 같고 네. 이런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그러면 기존의 학교의 교육 효율은 그렇게 높았냐? 아. 기존 학교의 교육 효율이 원래 좀 낮았거든요. 예. 낮았으니까 이걸 혁신학교식으로 좀 애들이 재미있게 참여적으로 수업을 한다고 해서 더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교육 효율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학업 흥미도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거든요. 아하. 그럼 효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요. 그래서 이게 상쇄가 됩니다. 아. 상쇄가 되니까 학력이 떨어지지 않는 결과가 나와요. 네. 심지어 약간 높아지는 결과도 부분적으로 네. 나오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물론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어쨌든 같은 시기에 지금 현재 비혁신학교에 비해서 혁신학교는 왜 학력이 낮냐? 네. 혁신학교를 저소득층 지역에 많이 지정해서 그래요. 아. 우리가 알잖아요. 네. 고소득층 지역일수록 학력 수준이 높고 저소득층이 네. 많은 지역일수록 학력이 낮다는 것은 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 현상이거든요. 네. 심지어 그거는 평등하기로 유명한 북유럽과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네.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그럼 이 혁신학교들의 경우에 왜 저소득층 지역에 많이 지정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 교육 여건이 좀 안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혜택을 준다는 심산으로 그런 그랬죠.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정을 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더 많이 주고요. 예, 물론 이제 개 중에는 뭐 판교 보평초라든지 광명의 구름산초처럼 인구 밀집 지역 그리고 심지어 고소득층 지역 이런 지역인 학교도 있지만 그런 네. 학교의 비율은 낮아요. 네, 혁신학교 중에. 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혁신학교가 되면 학력이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을 때 교육감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었어요. 아. 제대로 대응하려면 학부모님들 지금 혁신학교의 평균 학력이 비혁신학교보다 낮은 이유는 이게 저소득층에 많이 지정해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차마 그 얘기를. 이거는 진보가 아니라 보수 교육감들 입장이라 해도 차마 입에서 내기 어려운 말이 있을 그러네요. 거예요. 교육계에 오래 몸담던 분들이라면 어떻게 교육계 수장으로서 거기 좀 동네 좀 예, 그런 예. 동네라서 그렇습니다라는 식으로 들릴 수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예요. 네. 진짜 얘기를 못 하니까. 저는 혁신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라고 생각해요. 예.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 학부모들이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그 공립학교에서 교사가 자기가 몇 학년 무슨 과목을 담당하게 될지를 3월 2일 개학하기 며칠 전에 알게 될 그렇죠. 일주일 전, 열흘 전이죠. 저는 2010년, 11년에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할 때 이걸 알게 되고 네. 경악을 했어요. 아. 우리나라 교권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은 게 그때예요, 제가. 네. 일주일 전에 알게 돼요. 네네네. 저는 20년 전에 학원 강사할 때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준비했거든요. 개강하려면. 그렇죠.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창의적 교육을 하라고 말만 그렇게 해놓고 창의적이려면 뭔가 좀 기획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일주일 전에 알려주면 뭘 준비하고 준비하면 어떻게든 할 수 있겠죠. 기획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기획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 굉장히 문제 제기하고 그래서 탓인지 2017년부터 인사발령 일정이 좀 앞당겨졌어요. 2월 네. 1일자로. 네. 그래도 여전히 3월 2일 개학하기에 불과 한 2주일 전쯤에 알게 됩니다. 예. 이게 창의적 교육이 됐든 입시 교육이 됐든 무슨 주입식 교육이 됐든 간에 뭔가 충실한 교육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혁신학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혁신학교가 다 그렇잖아요. 혁신학교 네. 중에 질 관리가 안 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예. 다 그렇진 않은데 혁신학교 중에 잘 되는 학교들은요 네. 다 적어도 2개월 전에 배정해요. 아. 누구를 빼고 전보로 새로 올 교사를 빼놓고 네. 전보 발령은 2월 1일자니까 예. 그 교사 빼놓고는 다 적어도 2개월 내지 2개월 반 전에 자기가 내년에 뭘 하게 될지 알고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예. 충실한 교육이 충실한 될 수 교육이 있죠. 되겠네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편법이에요.
그렇지. 2, 3개월 얘만 그렇다는 전부터 것도 좀 웃기네요, 그죠? 2, 3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야만 충실한 교육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편법을 써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구조적 비극이에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게. 그 원리 얘기로 돌아와서 혁신학교는 사실 일반 학교 대비 적어도 잘 되는 혁신학교라면 더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입니다. 네. 어떤 면에서든 그런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왜 혁신학교 지정 전에 비해서 후에 학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네. 그걸 나름대로 다각도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당시에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강남동을 중심으로 학부모들이 막 반대운동을 할 때 보수 종편 기자하고 카메라로 이제 촬영을 하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때 혁신학교에 대한 무슨 기획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 보수 종편 방송국에서. 근데 그 기자가 저한테 혁신학교 학력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 기자가 이미 여러 가지 문헌들을 다 들여다봤대요. 그래서 제가 반문했습니다. 대답을 한 게 아니라 기자님도 아시지 않냐고. 어떠한 연구 논문을 봐도 혁신학교가 되기 전에 비해서 된 후에 학력이 저하된다는 근거가 없다. 오히려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올라가지. 다 아시지 않냐고 그랬더니 기자가 자기도 다 안 돼요. 다 들여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더래요. 예. 이거 다 이제 찍어갔어요. 네. 찍어갔는데 이게 방송이 됐냐? 방송이 안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 방송국에서 정치적 판단을 했겠죠. 진보 교육감들이 그렇죠. 잘한다는 얘기 할 수가 없는 거구나. 혁신학교 돼도 학력이 저하되지 않네? 뭐 이런 내용을 심층 보도하는 그 내용을 강요하는 것이 자기들이 편드는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와 상충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아예 방향이 불방됐습니다. 네네. 이 기획이. 네. 그래서 제 인터뷰는 물론 통째로 날아갔고요.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가 서울대, 연고대, 서성한, 중경외시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예. 이걸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돈이에요. 돈. 돈? 서울대가 학생 1인당 1년에 얼마의 돈을 쓰냐면 5,300만 원을 씁니다. 아유, 많이 쓰네. 중앙대가 1,600만 원인데 아이고. 중앙대가 우리나라 전체 4년제 대학 평균하고 비슷합니다. 아. 밑으로 더 내려가면 800만 원대까지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이게 대학 서열이에요. 선호도 서열하고 비슷하네요? 그 학벌이라는 것이 네. 돈을 투입한 결과로 생긴다는 거예요. 아.